시장의 기대와 실적이 정말 쇼앤프루브가 되는 그 타이밍이 맞을 것이 최근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특히 저는 지금 이제 올해의 탑픽으로 봤을 때 아무리 밸류단이 높고 그 AI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미국의 위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미국 말고는 볼 자산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시장이 너무 뜨거웠었잖아요. 그래서 연초에 더 가는 이 분위기도 살짝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정의 빌미는 늘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까? 쉬는 동안 FOMC 그리고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까지 있습니다. 조정 트리거가 될 만한 포인트 산재하고 있다고 보세요? 조정 트리거가 될 만한 포인트는 있죠. 충분히 있습니다. 실적단에서 나올 수 있는데 실적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올해를 보면 이제는 작년에는 AI 하드웨어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가 유입될 수 있는 피지컬 AI가 이제는 조금씩 화두가 되는데 하드웨어 단에서의 어떤 수익성은 어느 정도 쇼앤프루브가 됐습니다. 작년 한 해 내내 빅테크가 받았던 질문이 너희 캐펙스 그렇게 투자하는데 그거 돈 다시 가져올 수 있어? 였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응 가져왔어 로 대답을 했는데 이제는 이게 바톤이 조금씩은 넘어가고 있죠. 소프트웨어 업체로 넘어가서 걔네들도 캐펙스 투자를 이제 좀씩 하고 다양하게 이제 진행을 할 건데 너희 이거 수익화 돼? 라는 거에 있어서 우리 곧 될 건데 아직이야 라고 하면 아직 하면서 주가는 다시 한번 고점에서 좀 떨어지는 그런 어떤 조정 빌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장의 기대와 실적이 정말 쇼앤프루브가 되는 그 타이밍이 맞을 것이냐에 대해서 그 타이밍이 좀 어긋난다라고 하면 주가는 조정 흐름으로 다시 한번 연출될 수 있을 거다 정도로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야 돼요. 지금 시장 내 유동성은 사실 많이 아직까지 풀려 있는 상황이죠. 근데 작년 이제 말 정도에 한참 뜨거웠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여갈피라고 하는 그 계정의 잔액이 거의 다 소진됐다. 그러면 이게 소진되면은 어떤 영향력이 있느냐? 그럼 우리가 흔히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지급준비금이 타격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급준비금을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과거에 SBB 사태 한번 빵 터졌잖아요. 그때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밑으로 하회하면서 시장이 오 큰일 났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시 오르고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금리도 지금 절대적으로 높은 레벨이잖아요. 내려오긴 했지만 그리고 QT도 진행이 되고 있어요. 양적 긴축도 하고 있고 금리 레벨도 높아요. 근데 유동성이라고 부르는 지급준비금 레벨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정부는 QT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게 유지가 돼? 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영래포라는 거에 있습니다. 영래포라는 자금이 이거를 대신 맞아주고 있던 거예요. 이 여갈피의 계정에 담겨있는 이 돈은 누구 거냐? 라고 하면 MMF 애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에서 이거를 엄청 많이 사요. 계속. 어쨌든 얘네는 빨리빨리 이제 그 수익을 내야 되는 애들인데 안전한데 빨리 수익을 내야 되는 상품을 보니까 단기 국채만한 게 없는 거죠. 아니 연준이 발행했어? 그럼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데 금리도 높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 살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MMF 애들은 주로 단기채를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얘네들이 미국이 이제 채권 발행을 할 때마다 사니까 시장의 지급준비금이 타격은 안 받고 여갈피에서 이걸 계속 충당해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샌드백 역할을 계속 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샌드백이 거의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덜너덜해졌어요. 그러면 이제는 펀치를 연준이 날리면 예전에는 샌드백이 충격을 흡수해줬지만 샌드백이 다 떨어져 나가면 그 샌드백을 뒤에 잡고 있던 사람이 이제 충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 사람이 이제 지급준비금이죠. 그럼 그 지급준비금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유동성에 대한 어떤 긴축 우려가 막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갈피가 다 떨어지면 네. 이거에 대한 어떤 자금 흐름을 뭘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저희가 이제 연준이 아니라 이제 연준의 지갑으로 활용하고 있는 TJ라는 계정이 있어요. 네. 이건 재무부가 본인의 돈을 이제 연준한테 맡겨놓은 거거든요. 네. 이 TJ에 있는 돈을 재무부가 조금씩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 아다리가 안 맞는다라고 하면은 유동성에 대한 어떤 부족 우려가 순식간에 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연준의 대응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론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하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지금도 대처할 만한 여유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건데 증시에 있어서는 조정 흐름은 충분히 올 수가 있죠. 작년 말 정도에도 한번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어떤 단기적인 재료가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땐 크게는 아까 증시 밸류, 네. 두 번째로는 매크로 단에서의 어떤 유동성 관점 흐름을 우리가 좀 방망이 짧게 가지고 왔을 땐 보자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밸류 부담, 요게 또 이제 조정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안에서 이들 실적에서 수익화가 되는지 이런 기업들은 보셔야 합니다. 일단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빅테크 실적 다 대기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넷플릭스의 정말 갓벽한 실적 보시면서 이만한 기업이 또 있다. 이렇게 좀 기대하는 종목이 있으신지 두 가지 같이 여쭤볼게요. 그나마 최근 좀 트렌드가 되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제약바이오 쪽 헬스케어 섹터입니다. 특히 의료 AI 쪽이 어느 정도는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뭐 단적인 예로 이제 행정명령이 발표가 되고 난 직후에 그 당일의 산업별 수익률을 보면 1등은 당연히 IT였고요. 스타게이트 관련해서 2등이 건강, 헬스케어였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쪽이 왜 올랐지를 보면 그 세부 종목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당연히 모더나 이런 어떤 빅파마도 있지만 좀 작은 애들도 많았어요. 희귀병을 치료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어떤 AI 기술을 가지고 있다던가. 그럼 얘네가 왜 올랐냐? 이제 오라클 회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가 이 데이터 센터 다 지으면 결국 어떤 쪽에 혁신이 올 수 있느냐? 의료 쪽에 우리가 되게 좋을 거야. 암 치료, 심장병 이런 게 너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잘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AI에 대한 기술 적용이 가장 빠르게 그리고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의료 쪽인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료 쪽, 제약바이오 쪽이 클 수 있는 모멘텀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M&A와 IPO 시장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어요. 요번에 이제 이미 금융주 쪽은 실적 발표가 됐잖아요. 골드만도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고객 자금이 얼마큼 흘러 들어왔느냐를 보면 거기에 이제 주식 운용 그리고 주식 이제 발행 그리고 주식 인수 쪽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ECM 파트가. 그 이유가 얘네가 뭐라고 하냐면 IPO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M&A는 당연히 규제 완화 그리고 뭐 이제 금융단에서는 관련된 그 도트법이라든가 프랭크 도트법에 대한 완화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M&A 활성화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M&A와 IPO 시장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 이게 제약바이오에 뭔 관련이 있느냐? 이제 빅파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본인들의 외형적 성장에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이미 어느 정도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중소형 제약사를 인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얘네 입장에서는 신규 파이프라인을 본인들이 돈 들여서 안 깔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효과도 바로바로 나고요. 그래서 빅파마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규 이제 그런 어떤 제약바이오 섹터를 흡수해서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거를 원할 거고요. 그 관련된 제반 여건도 M&A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마련이 됐다. 이게 우선 첫 번째 저희가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는 요번에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도 좀 확인이 된 건데 중국 쪽 제약바이오 시장이 상당히 좀 괜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얘네가 원래는 미중 무역 갈등이라고 하면서 얘네는 뭐 계속 싸우면 뭐 손 안 잡을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실제 2024년에 중국의 이제 그 제약바이오 섹터랑 미국의 이제 제약바이오 sek터가 같이 협력하는 사례가 꽤 많았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중국에 왜 좋지? 라고 하면 중국은 알게 모르게 2015년과 2016년 국가산업으로 본인들이 제약바이오를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돼서 규제도 풀어주고 꾸준하게 돈도 지급해줬거든요. 네. 그 결과 지금 중국 제약바이오 쪽이 뭐가 좋느냐라고 하면 제약을 생산하는 비용이 미국과 유럽 대비 40% 정도, 최대 40% 정도 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기반 시설도 되게 큽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와이낫이 되고 있는 거죠. 특히 네. 빅파마 입장에서는. 근데 요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저희가 좀 확인했듯이 중국 때리기가 그렇게 생각보다 안 심한 거예요. 제약바이오 쪽 어떤 분위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유입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세 가지 정도를 종합하면 맨 처음에 AI 기술이 들어가서 의료 시스템이 확 개선될 거다에 대한 게 첫 번째로 이제 오라클 회장이 얘기하면서 주목을 받았고요. M&A 시장이 조금씩 활성화되면서 이제 빅파마들이 본인들의 파이프라인을 조금 더 많이 키울 수 있는 여건, 그리고 스몰 제약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연구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고, 세 번째로는 중국과의 협업을 통해서 외형적 성장 자체, 그리고 협력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의 낮은 제조 비용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확보될 수가 있을 거다 정도가 이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드릴 때 실적 개선 기대되는 빅테크 또 있으신가요? 라고 드렸어요. 제2의 넷플릭스만큼 좀 갑벽한 실적 이번에 내놓는 기업 있을까요? 우선 이번 실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이밍이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기대와 실제 실적. 네. 이게 그나마 가장 빠르게 잘 맞아지고 있는 산업이 뭐냐라고 하면 광고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는 그 본인들의 어떤 판단 기준이었던 이제 회원 수당 매출 평균을 이제는 더 이상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어느 정도 북미 시장이 성숙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대신에 이제 그 광고 쪽에서 이제 매출을 많이 높이겠다라고 하면서 다양한 전략을 공개했거든요. 지금 이제 타겟팅이 되고 있는 광고 시장이 조금 더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들이 커넥트라는 광고 웨이킹 시장을 통해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광고가 좀 묻어있는 애들, 뭐 메타라던가 이런 애들이 어느 정도 이번 실적까지는 조금 더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이제 고평가 상태고 어느 정도의 조정만 빌미가 돼버리면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자리를 고려했을 때 계속적으로 명확한 내러티브가 있는 AI, 고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젠 조금씩 중소형 종목들로 가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이거는 내가 투자 기간을 얼만큼 가져갈 거냐에 따라 다르지만 예. 단기적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면은 이제 좀 더 중소형주 순환매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AI 인프라 투자라든가 관련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막 도입이 되면은 거기 이제 투입이 되는 전력 설비 기업이라든가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 사실 상승폭이 훨씬 클 수 있거든요. 그리고 LNG 관련된 기업들도 훨씬 클 수 있고 그런 어떤 중소형들이 단기간에는 당연히 순환매에 대한 수혜를 볼 거다라는 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1년을 통으로 봤을 때 그러면 러셀의 장세냐? 그렇진 않을 거라고 봐요. 1년을 통으로 봤을 땐 여전히 주도주 중심으로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같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인프라 까는 거는 끝날 거고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리고 AI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캐펙스 투자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빅테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큰 틀로 봤을 땐 주도주 정말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정책적 수혜가 크게 들어가고 있는 러셀 조금 이제 중소형주들을 보자. 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올 한 해 어떻게 그림을 잡아야 될지 윤곽을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돌아서 우리 빅터뷰 서학개미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해를 뜨겁게 달굴 미국 종목 우리 김승혁 연구원님의 탑픽 최애는 어딘가요? 저는 지금 이제 올해 탑픽으로 봤을 때 아무리 밸류단이 높고 그 AI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붙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여전히 엔비디아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엔비디아에 비해서 더 수익률이 좋을 만한 종목도 많겠죠. 다만 저희가 이제 미래를 예상할 때는 expectation 하잖아요. 이제 확률 곱하기 이제 기대값 하잖아요. 그거를 통해서 봤을 때 꾸준하게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엔비디아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라고 하면 당연히 관련된 반도체 칩 뭐 이런 것도 많지만 엔비디아가 건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5 CES 포럼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새로 코스모스라는 어떤 플랫폼을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 관련된 가상 시뮬레이터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로봇 휴머노이드 관련돼서도 이미 어느 정도의 기술력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반도체가 한참 떴을 때 우리도 맞춤형 하는데 얘기는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좀 돈이 됐는데 기술력이 투입될 수 있는 그 모든 곳에는 엔비디아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는 경우가 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올해 AI 시장이 계속 잘 갈 거다라고 했을 때 관련된 어떤 마켓 메이킹이 뭐가 좀 클 거냐?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 수혜를 볼 만한 곳은 이제 그 반도체 쪽을 봤을 때는 엔비디아 쪽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김승혁 연구원의 최애는 엔비디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투자 아이디어에 잘 녹여내셔서 또 올해 성공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